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화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룰 겸 오늘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방향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이 영상들을 이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 부동산 대출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4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이 나온다라는 기사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을 때는 우리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4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라거나 아니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늘어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 시범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시범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오고 또 그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건데 그 빌려오는 과정에서 보통 30년 제한으로 걸게 됩니다. 내가 30년짜리로 빌려오는데 40년 초장기 모기지로 또다시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연수가 조금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측면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는다라고 쳤을 때 기존의 30년 기한으로 진행한다면은 83만 5천 원인데 이것을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70만 2천 원으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월 부담하는 금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한도 측면에서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거든요. DSR이라고 하는 것들을 40%로 적용했을 때 신용대출 1억을 가진 연봉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30년이라고 했을 때는 4억 1,100만 원 정도만 빌릴 수 있었는데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의 5억에 가까운 금액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일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정금리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인 거고요. 변동금리로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금리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금 나온 부분들 중에서 이러한 DSR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조금 어색한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 사실 뭐 이런 개념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너가 받은 주택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등의 원리금까지 같이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 D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거든요. 원래는 주택대출의 원리금에다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등의 이자 정도만 체크를 했었는데 DSR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리금, 원금과 이자까지 같이 또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도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DSR을 가지고 너의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대출의 원리금이 얼마냐 이것을 토대로 또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건데 대출이 40년짜리로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리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DSR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의 부채를 모두 고려해서 대출을 내주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늘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주택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 즉 돈을 빌려서 주택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측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2억을 가지고 그대로 현금을 다 넣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 2억에다가 대출 2억을 더 해서 지금은 50% 정도 대출이 가능하죠. 내가 4억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그럼 똑같이 10%가 상승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르는 폭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억짜리는 2천만 원 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억짜리는 4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니까 같은 2억 넣었을 때 여기는 2천만 원이 더 상승했네. 그러면은 이 상승분에 대해서 결국 대출 이자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 이자를 고려했을 때보다 이러한 것들 상승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내는 건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보통 하는 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신용대출 말 그대로 너의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따지게 되는 거겠죠.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분양권을 살 때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느낌보다는 신용대출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너의 신용이 어떻게 되느냐로 나오게 되고요. 즉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봉일 수밖에 없겠죠. 가장 객관적인 지표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봉을 따지게 되는 건데, 흐름 정도만 간단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초저금리 그리고 연끌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급등하게 되다 보니까 이 한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에게 야, 관리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 11월 30일 이후로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2주 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1억이라는 기준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전문직일 경우에는 뭐 2억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한도가 축소되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금융권 신용대출 문의가 급증하게 되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뉴스 기사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라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부분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신용대출을 조금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출인 담보대출이 있는 건데,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50%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매매, 일반적으로 물건을 보고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을 받게 된다면 감정가의 50%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그거는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는 이게 신용대출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같이 보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분양가의 50% 정도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10% 내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원래는 보통 6회차에 나눠서 60%를 받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6회차로 나눠졌다라고 했을 때 50%, 즉 5회차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그럼 입주 시기쯤에 나머지 1회차와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에는 총 한 40% 정도를 그 시기에 맞춰서 내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라는 것은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낙찰가의 80% 그리고 감정가의 7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낙찰받는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측면이 있으니까 낙찰가의 80%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조정대상 지역 선정으로 인해서 감정가 50%라는 한참 낮은 기준이 생성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감정가 50%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시세는 KB 시세로 은행권에서 감정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KB 시세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B 시세는 KB 리브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가 있는데 이거는 층수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세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전체 층수를 3분의 1 정도 해서 저층에 있는지 혹은 로얄층에 있는지 혹은 중층에 있는지 기준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감정가를 토대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50%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반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을 때 우리 대구 안에서도 뭐 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있습니다. 각각 수성구, 그리고 대구 전역, 그리고 달성군 일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9억 이하 정도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기준은 이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 까지 되는 건데, 만약에 실수요자, 서민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규제 지역 안에서는 10%씩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1주택을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한테만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조건을 걸어야지만 동일 조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뭐 처분 조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뭐 1주택,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비율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보통 비규제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된다면 너가 1주택 있으니까 한 10%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출 진행하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억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15억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 수성구 내에서 9억 초과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9억 이하 분일 때는, 즉 10억짜리 사면 9억까지는 40% 대출이 나오는 거고 9억에서 10억 사이, 즉 1억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은 여기서 10%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성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 요건이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시에는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똑같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무주택자들에게 해당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들이 좀 더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면 더욱 좋겠죠. 디딤돌 대출이라거나 아니면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소득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주택이 해당 사항에 적용되는지 미리 체크를 하신다면 대출 한도 부분에서 꽤나 괜찮은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고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중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금리가 나올까 한 번씩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신용 등급별로 금리가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 2022년 이후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도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춘 측면이다 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연계해 볼 만한 게 무엇이 있냐면 분양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이에요. 비약적으로 확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야금야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9억 초과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이 현재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제한은 걸려 있으니까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꽤나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무주택자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 확대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50%인 한도가 이런 것들이 뭐 60, 7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혹은 이런 요구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뭐 중개수수료 측면에 있어서도 이 고가주택 9억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고가주택, 서울 쪽에 가보면은 특히나 뭐 9억짜리 초과하는 주택은 뭐 너무나도 널렸는데 이런 것들이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기준이 뭐 당장은 아니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이자를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3%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4%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담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대출 한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용대출이 나오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한도가 꽤나 괜찮게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은행마다 그리고 지점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상담받아 보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라는 측면이 강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미래 가치에 있어서 내가 확신이 들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싸게 사는 것이 핵심이고 대출 조건을 좋게 받는 것이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야, 이거 내가 대출이자 내는 것까지 막상 생각해보면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취소했다가 한 1, 2년 뒤에 다시 또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약을 넣을 때부터 이런 원리금 같은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잡고 있다면 부가적인 것들은 쉽게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